네, 1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도로 단행됐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유독 눈에 띄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꾼인 아베 총리는 취임 초부터 패착 위험이 다루는 도박 정치를 즐겨왔다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도 패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아베 총리가 대장염으로 전격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사항 오늘 집중적으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 캐스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코로나 문제 시청자분도 지금 국가에 심각한 상황이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좀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 미국 증시는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월가의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풀어줘서 그것이 지난 주말까지 연장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평균 물가 목표제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용어가 정확한 거냐? 국내 언론에서도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다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물가는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승률까지 붙일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표현은 평균 물가 상승제, 상승률 목표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써드려도 큰 문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페드가 당면한 경기 이렇게 모습이 디스인플레이션 사항이거든요. 이번 주 9월 2일 날 위계 경기 진단 보고서인 메이직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디스인플레이라는 것은 실물결도 고용이 이렇게 제대로 창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죠. 목표선을. 그러면 목표선 올라가 있는 물가를 전통적 페드의 목표대를 긴축을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물 경제라든가 고용시장은 더 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 이렇게 더 주력하겠다 하면 물가 상승은 용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에버리지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 쪽, 고용 창출이 되면 경기 회복, 여기에 더 우선순위가 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초저금리 상태가 또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계획대로는 물론 이제 그 이전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 유지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 5월 초에 전 앵커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는 그 방송을 같이 안 했죠. 그런데 그때의 그 5월 초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보면 앞으로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하는 이런 그 얘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일제히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평균 물가제 이렇게 채택에 대한 발언 이후에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위 CNN의 FJIS 그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26, 그 다음에 그 한 달 전에는 사실 그 64, 그리고 일주 전에는 69, 지금은 78적이 나왔죠. 네. 아주 굉장히 지금의 아주 뜨거운 코로나 사태 이게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월가 이거 시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앞으로 평균 물가제 이렇게 채택 이후에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가 이렇게 된다면 가장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되겠죠. 달러 가치가 일주일내면 달러 유동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되는 소위 트래펀 딜레마가 있는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기축통화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키려 하는 달러 비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이론적으로 외환 시장에 비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평균 물가제 채택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마 93에서 92 레벨까지 떨어졌던 것을 캐서분에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났을 겁니다. 더더구나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달러 가치라든가 원달러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아베 총리 사임 이후에 직후에
일본의 금융시장이 앞으로 사실 그 주가라든가 달러 가치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초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 사임 이후에 직후에 저기 떨어졌던 순위 저거 파란 게 그냥 굵직한 게 저기 했던 게 아마 우리와 일본과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그 총리 마감 직전에 총리 사임이 알려지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지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엔화가 강세가 됐거든요. 이런 측면이 사실 달러 인덱스에는 엔화가 강세되니까 소위 그 달러 약세로 해서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합니다는 사실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평균 물가제 그 도입에 따라서 페드의 기축 통화 이렇게 지키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주말에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이 사임한 배경들은 어떤 걸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 그 3월에 방송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3월에 그 아베 총리의 조기 사임 얘기에 대해서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전개된 예측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 세계 모든 통수권자 중에서 정치꾼이라는 권력력이 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아베가 1, 2 손가락 세 순위에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와 함께 사실 그 권력력이 많아서 이 다음 세대보다는 다음 그 선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꾼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 아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정치의 3세대 금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사실 그 자기 임기 전에 조기에 사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사실 그 조기 사임, 전격 사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임한데도 조기 사임보다는 전격 사임했다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직접적 원인은 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성적인 궤양성 대장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병 가지고 이렇게 그 조기에 전격 사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의 그 평가들이 다른 시각도 제시하는 시각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동안 아베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본 국민들한테 사실 그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러한 그 실수가 반복된 것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한계까지 와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 사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들이 주르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베의 그 7대 실수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시청자분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렇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사학비리, 결국 대한수출 통제, 북한 내용 실패, 소비세 인상 실수, 이란과의 그 갈등, 코로나 대처 문제, 트럼프 퍼주기 이런 문제거든요. 네. 특히 국민의 그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도쿄올림픽을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이렇게 취한 그 어려운 상황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만회하겠다는 이런 것이 결국 코로나 대처에 이렇게 미숙해서 지금 일본이 사실 섬나라 청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번창한 거거든요. 네. 왜 아베가 정치꾼일까? 사임원데도 국민의 공감을 이렇게 동조적인 이런 동정령이 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본인 자신의 어려운 입지를 이렇게 돌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실 아베 총리의 조기 사임에서 일본 내에서도 박수를 치는 환호를 하는 일본 국민들로부터는 그렇게 사실은 뭐냐 하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것이 지금 아베의 총리의 사임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베의 전형적인 정치꾼으로 권력 욕심이 많다 7가지 정책 실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제 포스트 아베 시대가 올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나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분야가 최대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관심사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세 번째로 2012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의 일본의 그 경제상
그리고 이렇게 그 직전과 이후에 이렇게 보면 아베노믹스를 추진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지났고 잃어버린 30년도 우려했던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아베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2012년 취임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 잃어버린 20년 지났으니까 네.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의 고리를 차단했던 것이 아베노믹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아베가 사임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아베가 세 차례 재집권한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그나마 성과를 거둔 데 있어서는 인위적인 엔저 정책인 사실 그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더 이상 추진력이 줄어들 때는 결국 일본의 그 고질병인 엔고의 저주, 소위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한국 경제 이렇게 TV에서도 2017년에 소위 하이퍼 언서턴티라는 초불확실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분도 모신 분에서 네. 굉장히 국내에 파장을 많이 일으켰고 많이 배웠다 하는 이런 쪽이 그 이렇게 방정석의 공통적 견해였었는데요. 이분이 지적한 엔고의 저주인데요. 이 엔고의 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고의 저주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자 통화치는 자국의 그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 아니냐. 그러면 자 경기가 침체되면 엔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이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 자율적 기능인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는 앞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더 어렵게 돼서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20년이 걸렸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기가 침체되는데 엔화가 강세니까 차단시켜야죠. 그것이 미국의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 명예교수가 이분도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하신 분입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 걸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베노믹스가 엄청 이렇게 국제사회에 굉장히 선진국의 하나인 국가에서 인위적인 엔저 정책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환일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 통화 질서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사람들을 한국경제TV에서 초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의 아베노믹스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사임했으니까 이제는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아베노믹스도 종언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이런 시각이 나오고 대체로 보면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마무리됐다. 이것이 세계 경제라든가 국내의 경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가 사임을 하면서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본 내에서 네. 차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차기 총리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 다음 달이죠. 오늘 8월 30일이니까 한 15일 정도에 결정될 거렇게 보이는데요.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누가 오든 간에 지금은 대외적 여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노믹스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위적인 엔저보다는 일본 경제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시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원래 이거 아베노믹스는요. 처음부터 세계 각국 입장에서 공생적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베노믹스는 일적인 엔저 정책이기 때문에 엔저 정책은 대표적으로 일본이 엔저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 증가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면 한국은 원화 강세, 엔저에 따라서 원화 강세, 중국도 위안화 강세, 미국도 달러 강세 해서 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 강세를 일으키니까 경기라든가 수출이 어렵게 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수적 정책이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이익을 잇겠다, 아베 이익을 잇겠다 하는 소위 로빈슨 크루소 함정, 국수주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원래부터 이 초기로부터 이 정책에 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자, 이 엔저의 정책에 따라서 가장 어려움이 겪었던 것이 유럽이죠. 엔저 유로화 강세. 유럽은 뭐냐? 사실 2012년부터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겹쳐서 내부적으로 완충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엔저되니까 유로화 강세, 유럽 경제 침체. 반발이 됐었죠. 그래서 독일을 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해왔던 상황이다. 아베노미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근데 왜 이렇게 유일하게 버텨왔을까? 또 아베노미스에 추진됐을까? 하는 것은 미국이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눈에 마신다는 미국은 수출 상품이 대부분 다 환율 이외에 기술과 품질과 디자인 것들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사실 미국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경기가 중요하죠. 경기가 이렇게 있어서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 고품질 시장이 더 이렇게 수출이 증대될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 그 고품질 시장은 있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수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디플레 타겟책을 인식해서 자 엔저에 대해서 유일하게 영향했거든요. 엔저 유일하게 영향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IMF 입장에서도 이렇게 엔저 정책을 묵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2018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환율 관련된 지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미 환율 그 조작국은 2019년 8월 달에 지정했습니다는 그 이전서부터 중국과 마찰 과정에서 자 일본의 엔저는 용인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용인하지 않느냐는 논리적 근거가 약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본에 대해서 환율 조작 우려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베노미스 오면 2018년서부터 잘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들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일한 버팀목인 미국이 이렇게 지금은 입장이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총리가 누가 들어오든 간에 아베노미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엔저 정책에 의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정책적인 조언도 벌써부터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럼 엔화는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바로 사임이 알려지긴 한 시점부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매팅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아베 이렇게 사임이 확정이 돼서 장 마감에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면 엔화가 약세되죠. 그런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엔화 약세가 아니라 엔화 강세에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이 떨어져서 미달러에 대해서 엔화가 강세되고 이번 주에는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엔화와 원화와 사실상 동조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종전에 비해서 원과 애가 동조의 개수가 굉장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원화가 강세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달러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될 대목이거든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도 왜 일본이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인데 엔화가 강세가 되느냐,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불안할 때 자, 안전통화 되느냐 여부는 사실상 누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느냐. 특히 일본처럼 국가 채무가 이렇게 270%에서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높을 때에는 안전통화 여부는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하고 있다면 사실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냐? 엔화 표시 국채를 약 96%가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채무 문제와 국민들의 자산 문제는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그 저축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국가 부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된다. 안전통화 서프가 되면서 강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베노미스가 낚였던 배경인데요. 이게 안 되면 다시 2012년 이전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쪽에서 엔화 강세에 대해서 환투기 세력이 베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도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움직임들 좀 저희가 우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대목이 이렇게 사실 없어지면 가장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경제 측면에서 아베노미스 종호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된다 이런 측면이 사실 가장 우려되긴 하지만 일본 경제 자체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 시사점이 많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최후까지 믿었는데 이게 종언된다 하면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최후의 일본 경제를 버텨왔던 아베노미스가 붕괴될 때는 결국 좀비 현상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비 현상은 1990년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낳았던 가장 직접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보면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정부가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이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됐다. 금리가 내리면 소비라든가 투자 증대해서 경기가 좀 살아날 이런 그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조치 증가해서 경기가 좀 이렇게 회복된다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이렇게 좀비하면 죽은 시체 같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시체 같다는 것은 아무리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을 꼼짝 안 한다. 죽은 시체 같다 하면 사실상 경기 상황을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서 답답한 거죠. 국민과 정부 간의 절연 현상, 인슐레이션, 절연 현상이 되니까 아무것도 손 놓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낳았던 가장 큰 배경이다. 결국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정책 시그널을 주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정책 수용진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 당국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 편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이라든가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위해서 우월적 친위에서 반복될 때는 사실 국민들이 정작 돌아선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내더라도 국민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시자 같다면 경기는 더 어려진다 하는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비이성적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비이성적 행동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했다 하는 내로남불 현상. 이부보적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현상을 지금의 경제정책 상황이라든가 지금의 현상을 이렇게 놓고 특히 이렇게 무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연관시켜 보시겠습니다. 이 좀비 현상이 방법은 애쓰는데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극단적으로 남이 하는 것은 안 좋다. 남이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죠. 그때 당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치를 인해서 일본이 피해액도 있지만 한국의 피해액보다 2,700분의 1 정도로 낮다. 근데 거꾸로 사실 일본의 피해가 더 집중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아베 총리가 조기 사임했지만 아베 총리가 다음에 총리가 될 때까지는 정권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기 참여하자 차기 초임 관련해서 이 4분 오열되는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더 엔고가 재현되는 것보다 더 우려한다. 네.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목이 사실 정책이 자기 이기적, 최고 통수권자가 자기 이기적으로 됐을 때는 마지막 모습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는 이것을 단적으로 보였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엔저 정책이 반드시 좋냐 하면 수출을 증대하는 차원이 있지만 네. 사실 엔저 정책은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를 붕괴시켰던 위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베 총리가 작년에 10월 1일 날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8%에서 10%. 내수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경제를 버텼던 이렇게 사실 그 엔저 정책이 무너진다면 수출까지 안 되거든요. 네.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 미스까지 하면서 세계적으로 교육 증가세 둔화 수출 안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대처하지 못하던 건 내수가 한국보다 더 어려운 사회거든요. 오늘 사실상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도 지금 이 코로나 쿠데타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하는 일부 언론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 거리가 텅 비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거리가 텅 비었. 그래서 오죽했으면
코로나 기온 사태냐 이런 쪽의 평가가 났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더운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좀비 현상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싫든 좋든 통수권자라든가 이렇게 집권당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베 총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중년도 해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 문제로 해서 도쿄올림픽을 해서 북박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까지 연격했다 마지막까지 연격했다 하니까 정작으로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하는 이 점은 한국의 경제 현실, 정치 현실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 최후 보루에 해당하는 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관련 사항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일본이 그동안 끊임없이 위기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과거서부터 일본의 위기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일본의 위기설은요. 중의원을 해산시킬 때보다 나았다고 보됐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격 사임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기 하야설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4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조기 하야설이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중의원 해산을 통해서 사실 총선 통해서 다시 한번 극복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태에 사실 그 중의원 해산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조기 그 사임으로 간 데에는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일본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압축 정치를 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원로들 정치 원로들이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느냐 하는 쪽도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과거보다는 힘이 약해졌겠지만 일본의 이렇게 일본의 그 왕 신왕이 이렇게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안 하고 전격 사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베가 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쪽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일본이 9월 이기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1997년에도 일본 경제 상황이 당시에 상당히 잃어버린 10년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웠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과 경제 관계가 좋았던 시각에서 엔화 자금을 회수할 만큼 네.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가 김영삼 정부가 잘못 읽었을 때는 그래도 이웃인 일본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의원의 정치연명 이렇게 회장까지 하셨던 입장이거든요. 내가 일본을 잘한다. 우리가 어려울 땐 자 이웃 일본이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 자금이 회수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인데 가장 빨리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9월에 일본의 위기설 정권 교체와 함께 위기설이 이렇게 나돌 수 있는 이런 배경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경향적인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이례적인 정책 때문에 내수까지 붕괴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수출이 안 되고 다음에 엔코가 지연되면 수출이 더 안 되고 코로나 사태에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의 그 9월 위기설보다는 일본의 9월 위기설이 더 국제사회에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내에 들어와 있던 엔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 하는 그쵸. 이 점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했죠. 제가 그냥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일례로 작년 7월 1일서부터 한국에 대한 그것도 결정적인 우리의 핵심을 찔러버리는 이러한 이렇게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해서 수출했던 것이 대상 품목 확대,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여기서 우리가 극복했던 것은 현 정부가 잘 대처했다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노 재팬 운동을 이렇게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측면이 일본에 대한 수출 피해보다는 한국에 대한 수출 피해가 작을 정도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현 정부가 잘 대응했다 하는 측면보다는 이 측면이 더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변화가 있어야 남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대한 수출 통제를 잘 극복했다.
일본이 더 급해왔다면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느냐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잘 대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베 그 조기 총리에 대해서 사실 마냥 반길만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 최근에서는 중국에 이렇게 돼서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는 어쩌구나 한 1985년 프라자 협정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해외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지금의 대외자산 측면에서 1등과 2등과 다툴 정도로 3,380조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대외자산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 중에 10%가 약 380조 원이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상 일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처할 때마다 이 자금이 해소하느냐, 위기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라든가 인접국인 한국 경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상 뭐냐, 경제 여건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일본의 그 엔화 자금이 엔코로 인해서 회수할 때는 한국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1997년의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 외환보유가 1선과 2선과 포함해서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일부 이렇게 엔화 자금 회수에 따라서 일본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상 일본의 동물적 감각을 감안할 때는 우리의 그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대외 자산이 이렇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국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자세. 사실 코로나 사태 문제에서 이 자세가 다시 한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 일본에 대한 이렇게 자발적 협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그게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이런 사항이 충분하다 보니까 너무 일본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1년 전서부터 네. 일본의 한계 수출 통제에 의해서 그동안 얼만큼 국내 증시에서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지적했던 요인들이 많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기 사임했다고 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은 안 짓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발생했으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이렇게 스트레스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주가가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증시의 입장에서 종목별로 보면 종목별로는 이 방송상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는 작년에 시청자분이 대한 수출 통제에 의해서 어려운 피업종이다 했던 많은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그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종목별로는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아시면은 아마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주말 아베 총리가 전격적인 사임을 발표하면서 최후의 불우르라고 여겨졌던 아베노믹스가 종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엔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